네,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시간이고요. 저희가 1부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연말정산뿐만이 아니라 연말이 되면요, 투자자분들이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이 이야기 김혜리 세무사와 함께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수익만 생각하지 세금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단 말이죠. 국내 투자자, 해외 투자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국내 투자를 또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네.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근데 해외 투자에도 사실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아니, 수익이 그게 더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우리나라의 국민들께서도 많이 직접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세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국내에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해서 장내에서 이렇게 거래하시잖아요, 대부분. 네. 거래하실 때는 증권거래세만 내지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좋은 혜택이에요. 있긴 있는데 이건 네. 일부에만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부라고 하시면 이제 대주주라고 보는데 예.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네. 그리고 네. 종목당 김맥 기준이라서 50억 이상이에요. 예.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다 동일하고요. 네네네. 그 대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크니까 지분율 1%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2% 그리고 2%? 코넥스는 4%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대주주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예. 그분들의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희 보통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양도세를 안 내세요. 그런데 이제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22%나 되는 세율을 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상당히 네. 크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22% 이상 수익을 봐야지 이 사실 세금 내고 나면 마이너스가 남는 될 게 수도 있는 없죠. 거네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익에 대해서 22%기 때문에. 이익만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세금이 종목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식은 보유하고 있고 어떤 주식은 팔았을 때 주식창에 보면 다 이익 난 것처럼 보이지만 매도해야지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보통의 경우에는 해외 주식의 경우에 내가 올해 팔았다. 그러면 올해 1년간의 그 이익을 다 합산해요. 여러 종목이 있었더라도 네. 그 이익을 다 합산해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네네네. 이게 해외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해외 S&P 국내 증권 시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해외 지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 상장됐기 때문에 달러나 해당 지역의 원화로 가치로 바꿔가지고 투자하는 네. 걸 말해요. 예.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서 환차익까지도 이것도 차익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해외 주식을 팔았을 때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 사실 어려워하세요. 예. 왜냐하면 내가 팔았으니까 이 가격이 매도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이 취득가액과 판매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로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창에는 이동평균법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본인들이 팔 때랑 세금 신고할 때랑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렵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국내 투자자분들보다는 해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해외 투자할 때 비과세 혜택 같은 건 없습니까? 이 해외 투자나 국내 투자나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시면 두 개를 합산해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통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 아니면 해외 주식만 있는 분들 다 통산해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는 사실상 세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연 250만 원 네. 수익까지 세금이 없다는 겁니까? 연 250만 원 이익입니다. 이익까지. 네, 차익. 예. 저희가 이제 팔고 샀을 때 이익이죠. 네. 그 차익인데 그래서 일부러 매년 연말이 되면은 해외 주식을 250만 원만큼만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환율 차이 때문에 어떨 때는 250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예. 그럼 신고 대상이 되세요. 아. 그리고 250만 원 안 되게 예, 딱 예. 250만 원까지 맞춰서 하시면은 매년 이것도 한 4년간 하게 되면 1,0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익을 한 번에 실현하는 것보다 매년 250만 원씩 팔아서 네. 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 해외 주식 투자하실 때 할 수 있으시는 방법이죠. 아유, 계산이 안 돼가지고 저는 네.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손익통산, 이게 해외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들었는데 손익통산이 뭡니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익을 예.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팔고 싶어요. 네. 근데 그 경우에 이익 난 것만 팔면 그대로 다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니까 예.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종목을 보니까 손실난 종목이 있는데 네. 이 종목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같은 해에 팔게 되면 이 손실도 평가 손실이 아니라 확정된 실현 손실이 돼요. 예. 그러면 아파에서 이익 난 종목하고 이 두 개를 상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 한 3천만 원 이익을 봤어요, 제가. 엔비디아로 3천만 원 네. 이익 받다 치고. 네. 그리고 또 애플로 뭐 2,5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네. 그러면 3천만 원만 팔고 실현시키면 한 6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예. 이때 제가 애플을 그냥 같이 팔아서 2,500만 원 손실 난 거랑 상계시키면 500만 원이 되네요. 네, 그러면 예. 이제 55만 원 정도만 이제 해도 되는 거죠. 세금이 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네. 돼요. 손이익이 난 것만 팔아서 그 네. 수익을 내면 세금이 많아지고 맞습니다. 손실까지 같이 해서 그 전체 금액을 좀 줄이면 맞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근데 애플로 아까 손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애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래 갖고 싶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손실을 실현한 다음에 다시 진입하는 전략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손실 실현 후 뭐 재진입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사면 되거든요. 예. 이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우리 시장에서 움직여야지 국내 시장인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팔았다가 매수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만 이제 환차익이 혹시 발생할 수 있다. 그 차이 이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세금 있어서 더 납부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팔고 나서 다시 사면 사실 실현만 되는 거예요. 그 손실에 대해서. 그러면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종목에서 이익 난 것을 상기해주는 효자 역할을 하니까. 네, 이 전략을 사실 해외 주식은 많이 사용하세요. 네. 이거는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는 조금 참고해 볼 네, 만한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주식은 계속 어찌됐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 네. 우리나라 주식처럼 알아서 국세청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럼 너무 좋죠. 근데 우리나라의 신고는 그 납세자가 신고 납세 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팔고 나면 나는 몰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증권사에서는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신 분들에게는 다 문자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신고 대행 서비스라고 하는데 신고를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여러 증권사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각각의 증권사마다 이게 통합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챙기셔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난 한 군데만 이용하기 때문에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예. 그렇게 안내 문자를 우선 받으시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시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이런 전략들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 기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동일하거든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12월 31일에 해야지라고 하시면은 약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죠? 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된 걸로 보인 네. 날하고 결제일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현금이 네. 들어온 게 좀 며칠 있다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해외 주식은 또 해외 각 나라의 국가마다 결제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걸 기다리시지 마시고 보통은 한 4, 5일 전에 미리 팔 것이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결제일을 조심하시는 게 좋죠. 조금만 여유 있게 네.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12월 31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세 기준 12월 30일이지만 결제일을 좀 여유 있게 미리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성탄절 이전에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직접 투자 말고 ETF 같은 걸로 해외 주식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해외 주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해외 ETF라고 해서 네. QQQ, SPY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달러로 전환해서 해외 시장에 상장된 직접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요. 네. 국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고 ETF도 매도를 하거든요. 네. 매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해외 주식하고 함께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배당의 경우에는 각 나라에 또 원천 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배당 소득세 신고하면서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5월달 신고하실 때 이 매도한 양도소득세 말고 배당소득 해외에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합산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제 경험에서 봤을 때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일부 국세청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또 이것도 증권사의 요청에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업로드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꼭 받으셔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골치야. 갑자기 투자하기 싫어진다. 저기 해외에서 운영하는 ETF 말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ETF들도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 맞습니다.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S&P 500 같은 경우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펀드라고 불러요. 저희가 이거를 상장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상장 지수가 아니라 뭐 원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하거나 해외 말씀대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사항은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를 15.4%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품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해외 주식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절세 전략, 이거는 증여라는 전략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단위 증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해외 주식을 제가 앞에서 250만 원씩 매년 조금씩 실현시키면 양도소득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차익이 너무 많이 나신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22% 세금 내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가 있어요. 해외 주식도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증여하시게 되면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6억 원 범위 안에서 증여세가 없어요. 10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이 10년이라는 것은 6억 원을 공제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6억 원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증여하신 게 없다 할 때는 지금 증여하시면 이 증여 가액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6억 원만큼 범위 안에서 증여를 하시면 아내 명의나 아니면 남편 명의로 이것을 이제 입고를 시켜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것을 당일날 팔면 내가 증여받은 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증여세 계산했고요. 세금 안 냈죠. 그 당일에 팔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해서 또 양도소득세가 없었어요. 이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또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알고 제재를 가했어요. 적이야 적. 그래서 개정을 해가지고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분들 이분들은 1년 안에 이거를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당일에 팔든지 뭐 1년 안에 팔든지 팔게 되면 당초에 취득했던 증여하신 배우자 있잖아요. 그분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그럼 효과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아직은 쓸 수는 있어요. 취득가액이 이제 높아졌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재산 공제는 받을 수 있고 지금 가격으로 배우자에게 이제 취득가액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이제 양도를 하시면 2월과세 규정은 적용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낼 때 이 금액을 우리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나중에 1년 뒤에 팔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차익이 너무 많이 나신 분들은 그래도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자녀들한테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주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배우자와는 다른데 직계 비속이라고 해서 자녀 분들에게는 아니면 손자녀한테도 줄 수 있으시거든요. 그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손자도 5천만 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시고 이제 그 부분을 자녀는 바로 팔지 않고 1년 정도 있다가 1년 이후에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당초에 취득하신 분이 취득가액으로 계산 안 하죠. 1년 정도 갖고 있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런 증여를 위해서 시점이 좀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익이 많이 났지만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주시면 증여 가액이 낮아져요. 그래서 취득하시는 분에 의해서는 증여 재산 한도 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를 안 나오니까 주식의 경우에 증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가격이 좀 하락할 때 많이 증여를 하시죠. 자, 그런데 증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손자 5천만 원 이렇게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손자 나이는 상관없습니까? 만 19세 미만을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여할 때 이 윗세대를 다 직계 존속이라고 해요. 다 직계 존속을 합해서 이 받는 사람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2천 주고 네. 만약에 할아버지도 2천 주고 이러면은 2천만이 넘어버리는구나. 넘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받는 사람 기준이고요. 그리고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 그것도 10년이니까 네. 태어날 때 한 번 주고 근데 10년 10살이 예. 지나서 또 2천만 원을 줄 수가 있어요. 세금 없이 줄 수 있고요. 예. 또 만 19세가 넘어가면 성년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년 안에 준 게 없으면 5천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은 10세 넘어서 2천 준 게 있으면 만 19세 넘었을 때 3천. 까지도 네. 추가로 늘어나요. 아, 그때 넘으면 5천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마다 예.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미성년자 2천, 네. 성년은 5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요 10년도 약간 헷갈리는데요. 네. 뭐 10년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맞습니다. 예. 리셋이란 표현이 맞고요. 왜냐하면 오늘 증여를 하게 되면 오늘부터 소급해서 10년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안에 우리 증여한 게 없으면 10년이 되는 다음 날에 다시 공제가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신 예. 리셋이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짧게 국내 주식 투자에서도 절세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국내 근데 세금은 사실 딱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절세 네.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이 그래도 있습니까? 국내 주식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예. ISA라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ISA는 우리가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으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 부분이 세율도 높고 예. 건보료도 해서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근데 2천만 원을 안 되게끔 이자 배당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ISA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 ISA는 너무 좋다 보니까 혜택이 네. 가입 요건이 있어요. 우선은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아. 네, 너무 금융자산이 예, 예, 많으신 예. 분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천이 넘을 것 같다. 네. 이번에 이제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예. 각 종목마다 기업에서 배당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2천이 넘을 것 같으면 미리 ISA를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아. 계좌만 열어놔도 네. 사실 ISA는 단점은 3년을 유지해야 돼요, 최소. 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그 자금이 묶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중도 인출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년간 그 ISA 계좌에서 뭐 주식이나 ETF나 해외 직접 투자 빼고는 다 네. 가능하거든요. 아, 이런 아. 것들을 운용하면서 네. 그러면 내가 200만 원, 400만 원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네.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네. 2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9.9%만 내면 2천만 원의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근데 서민형이라고 해서 좀 더 소득이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높고 비과세 되는 이후에서는 9.9%만 내고 2천만 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주식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를 좀 요즘에 선호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엔잡러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배당으로 월세 받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 편하잖아요. 맞아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분들은 ISA에다가 넣어놓고 배당 9.9% 200만 원 이상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또 손익이 상계가 돼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한 것도 이자 배당이 원래는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자 배당 받는 거 그대로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 계좌 안에서는 또 손익통산이 일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시죠. 이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까지 연 납부가 가능하고요. 최대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또 1억 원까지가 네.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도가 있어요. 모든 좋은 거에는 상품엔 다 뭐 한도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네.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뭐 한도를 둘 수밖에 없겠죠. 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탈세는 아니고요.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절세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이런 팁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해외 투자, 국내 투자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